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난 뒤 정숙의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다. 젊어서는 남편, 아이들, 일까지 챙기느라 하루가 모자랐는데 나이 들어 혼자가 되니 날마다 시간이 늘어진 고무줄처럼 길게 늘어졌다. 아침마다 조그만 마당을 쓸고 반찬을 조금 만들어 식탁에 올려놓으면 그래.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네. 그게 하루 일과의 전부였다. 어느 날이었다. 오랜만에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만 들었는데도 정숙은 괜히 마음이 설렜다. 엄마, 요즘 잘 지내? 그냥 그렇지 뭐. 특별한 거 없지. 엄마 혼자 너무 위험한데 우리랑 같이 살래? 그 말 한마디에 마음 한쪽이 환하게 켜졌다. 아들 부부의 집은 도시의 아파트였다. 손주도 있고 분명 더 따뜻할 것 같았다. 정숙은 며칠 고민했지만 결국 짐을 싸기로 했다. 그래. 이제 나도 식구들과 함께 살아보자. 이사하는 날 며느리 민경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여기서 편하게 쉬세요. 정말 반갑고 예의 있는 말투였다. 정숙은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평생 시어머니 노릇한다고 고생만 했는데 이제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는구나 싶었다. 처음 며칠은 정말 꿈 같았다. 손주는 할머니! 하며 달려와 안겼고 아들 부부는 식탁을 차려주며 함께 밥을 먹었다. 민경은 친절했다. 어머니 이건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정숙은 연신 그래. 그래 고맙다. 라며 웃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빨리 변한다. 정숙이 설거지를 하려 하면 어머니 그거 그냥 두세요. 우리 방식이 있어요. 빨래를 개려 하면 어머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처음엔 배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말 속에 미묘한 차가움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나자 민경은 슬쩍 부탁을 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녁 좀 먼저 준비해 주실 수 있어요. 어머니 제가 요즘 손이 너무 아파서요. 청소 좀 부탁드릴게요. 정숙은 고마운 마음에 다 도왔다. 손주 등원, 간식, 청소, 빨래, 설거지 하루가 다시 바빠졌지만 이번엔 마음이 가벼웠다. 그래. 나도 도움이 되니까 함께 사는 거지. 하지만 이상하게 민경은 점점 명령조로 바뀌었다. 감사하다는 말이 사라졌고 무심한 한마디가 박혀들었다. 어머니가 해주셔야죠. 사시면서 집에 도움은 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 순간 정숙의 가슴 어딘가가 살짝 찌릿했다. 그래. 내가 여기 살면서 민폐가 되면 안 되지.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낮췄다. 아들에게 넌지시 말해도 엄마 좀 도와드리면 좋지. 민경이도 바쁘잖아. 아들은 늘 그 대답뿐이었다. 집안 공기는 보이지 않게 변했다. 정숙은 소리 없는 손님이 된 듯했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목소리는 작아졌고 발걸음조차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그땐 아직 몰랐다. 이 집에서 정숙의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곧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였다. 민경은 일부러 친절한 표정을 지으며 방에서 서류 몇 장을 들고 나왔다. 책상에 올려놓은 뒤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 잠깐 이것 좀 봐주세요. 정숙은 설거지를 멈추고 손을 닦으며 다가갔다. 민경은 마치 별거 아니라는 듯 웃어 보였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집 있잖아요. 세금 문제가 좀 생겨서요. 잠깐 제 이름으로 옮기면 세금이 줄어요. 민경은 잠깐 유리하다, 세금 문제라는 말을 반복했다. 정숙은 한참 동안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글씨는 작았고 내용은 어려웠다. 민경은 답답하다는 듯 살짝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는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요즘 다 이렇게 해요.
그 말에 아들 민수도 옆에서 거들었다. 엄마, 세금 아끼자는데 뭐가 문제야? 민경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냥 찍어. 정숙은 순간 마음이 걸렸다. 내가 가진 거라곤 이 집 하나뿐인데 하지만 아들이 옆에서 재촉했다. 그 눈빛은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귀찮다는 눈빛이었다. 정숙은 결국 도장을 꺼냈다. 작게 떨리는 손으로 서류 위에 도장을 찍었다. 그래. 너희가 알아서 잘하겠지? 그 말과 함께 종이에 선명한 도장이 눌렸다. 그 순간 민경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스쳤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전과 달라졌다. 정숙이 밥을 차리면, 어머니 간이 넘으세요. 빨래를 개면, 어머니 접는 방식이 달라요.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지적이 되었다. 민경은 손녀 앞에서도 은근슬쩍 선을 그었다. 할머니는 모르는 게 많으니까. 엄마랑 하는 게 더 빨라. 손녀의 손을 확 잡아채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정숙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접시에 있는 반찬들, 싱크대에 놓인 그릇들, 전부 의미가 사라진 것 같았다. 며칠 뒤 민경은 정숙의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이제부터 집안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방에서 쉬세요. 표현은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갑고 선명했다. 당신은 이제 이 집의 손님일 뿐이라는 말처럼 들렸다.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사는 집인데 왜 내 자리가 없어지지? 그때부터 민경은 집을 리모델링하겠다며 가구 배치를 바꾸고 방 구조를 바꾸기 시작했다. 조용하던 집이 시끄러운 공사 소리, 사람들 발자국, 낯선 목소리로 가득 찼다. 정숙은 낯선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민경은 시도 때도 없이 서류 뭉치를 들고 상담 전화를 했다. 네, 집은 제 명의로 넘어왔고요. 대출은 가능한가요? 남편이랑 상의하지 않아도 상관없죠. 조용한 거실 한편에서 이 대화를 들을 때마다 정숙의 등골이 싸하게 식어갔다. 제명에? 언제부터? 아들에게 물어봤다. 민수야, 그 서류 정말 괜찮은 거래? 하지만 아들은 휴대폰에 시선을 박은 채 말했다. 엄마, 좀만 가만히 있어. 민경이 알아서 한다니까. 그 말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한 문장. 잠깐 제 이름으로 옮기는 거예요. 정말 잠깐일까? 아니면 이미 모든 게 끝난 걸까? 정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작게 속삭였다.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 그렇게 조용한 함정은 이미 완성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평소와 다르게 집안이 조용했다. 손녀의 웃음소리도 없었고 아들의 퇴근 인사도 없었다. 정숙은 이상한 느낌에 부엌을 정리하고 거실로 나왔다. 멀리서 민경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공사 날짜는 맞아요. 벽 허물고 구조 바꿀 거예요. 전화기를 든 민경의 표정은 단단하고 차가웠다. 정숙을 보더니 대놓고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잠깐 거실로 나오세요. 정숙이 의자에 앉자 민경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았다. 등기부등본이었다. 굵은 글씨로 소유자 김민경 정숙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정숙은 손끝으로 종이를 천천히 쓸어보았다. 눈이 떨리고 손이 떨렸다. 이게 뭐니? 민경은 딱 잘라 말했다. 어머니가 도장 찍으셨잖아요. 이 집은 이제 제 집이에요. 정숙은 믿을 수 없었다. 그때는 잠깐 이름만 옮긴다고. 너 그랬잖니. 민경은 웃었다. 제가 언제요? 어머니가 잘 모르시고 찍으신 거죠. 증거 남은 것도 없고요. 아들이 들어왔다. 정숙은 기대하며 물었다. 민수야, 이게 뭐니? 이게 말이 되니? 민수는 눈을 피했다. 엄마, 그냥 민경이 말대로 하자.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 우리도 사생활이 좀 필요해.
정숙은 멍해졌다. 평생 자신이 희생하며 키웠던 아들이 이렇게까지 모르는 사람처럼 변할 줄은 몰랐다. 민경은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어머니 계약한 공사가 곧 들어와요. 사실 어머니가 집에 계시면 불편하니까 오늘 안으로 짐 정리하시고 나가주세요.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심장이 콕콕 쑤셨고 손이 떨렸다. 나가라고? 내가 산 집에서? 민경은 문을 가리켰다. 어머니 이름 아니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같이 살기 불편했어요. 그 짧은 말에 70년 인생이 무너졌다. 정숙은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옷 몇 벌, 사진 한 장, 약봉지 몇 개를 가방에 넣었다. 집이라고 불렀던 공간이 순식간에 낯선 감옥처럼 느껴졌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정숙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다. 그래, 알겠다. 거기 그렇게 좋으면 잘 살아라. 민수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엄마 다음에 연락드리게. 하지만 그 목소리엔 미안함도 후회도 사랑도 없었다. 오직 귀찮음만 있었다. 집문이 닫히는 순간 정숙의 삶도 한 번 닫혔다. 밖으로 나오자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다. 정숙은 우산도 없이 걷다가 버스 정류장에 앉았다. 등에 낀 비 무릎으로 스며드는 냉기, 손바닥 위에서 떨리는 빗물. 그 순간 마음속에서 낮고 작은 울음이 흘렀다. 평생 바쳐 키운 아들이 내가 준 집에서 날 내쫓네. 버스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차갑던 눈빛이 천천히 굳어갔다. 내가 어리석었지. 하지만 끝난 게 아니야. 정숙은 가방을 꼭 쥐었다. 쫓겨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되찾으러 가는 길이었다. 다음 날 정숙은 조용히 시청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문을 열며 속삭였다. 이제 나도 내 방식으로 살아볼 거다. 비 오는 그날 밤 정숙은 친정집 낡은 소파에 앉아 밤을 새웠다. 눈은 감겼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엔 같은 장면만 반복됐다. 이 집은 제 거예요. 나가주세요. 그 말, 그 표정, 그 문숨이 막혀왔다. 하지만 울기만 하진 않았다. 정숙은 천천히 가방에서 오래된 서류 클립을 꺼냈다. 그 안에는 민경이 가져왔던 종이 한 장이 있었다. 도장 찍던 날 직감적으로 찢지 않고 넣어두었던 것이었다. 종이를 손전등 아래에 펼쳤다. 글씨가 작아 눈이 아렸지만 정숙은 한 줄 한 줄을 꼭꼭 눌러 읽었다. 그 순간 아주 이상한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재산관리 위임. 정숙은 종이를 꼭 쥐었다. 위임? 넘긴 게 아니었네. 다음 날 정숙은 일어나자마자 동사무소와 시청, 법률 상담소를 찾아다녔다. 노인처럼 천천히 걷지 않았다. 흐트러진 머리, 젖은 신발, 지친 얼굴로도 그의 걸음은 단단했다. 처음 상담을 한 직원은 서류를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증여가 아닙니다. 재산관리 위임입니다. 즉, 소유권은 여전히 어머님 겁니다. 정숙은 숨이 멈춘 듯 그 말을 들었다. 직원은 더 설명했다. 위임 계약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강압, 속임이 있었다면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 순간 정숙의 어깨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다. 세상의 무게를 조금 덜어낸 듯했다. 정숙은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작은 문을 열고 들어가자 60대쯤 되어 보이는 변호사가 정숙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나가라 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 집 제가 평생 모아 산 집이에요. 변호사는 서류를 확인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이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불리합니다. 정숙은 분명히 들었다. 되돌릴 수 있다. 며칠 뒤
절차가 진행됐다. 위임 철회 공증, 등기부등본 수정 요청, 법정 명령서 준비. 정숙은 비싼 옷도 없고 학력도 없었지만 종이 앞에서는 누구와도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등기부등본이 다시 정숙의 이름으로 돌아왔다. 그 사실이 며느리와 아들에게 전달된 날 정숙의 핸드폰이 울렸다. 연락 오지 않던 번호였다. 띠리릭.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얘기 좀 하셔야죠. 전화를 받지 않자 또 울렸다. 어머니, 집이 다시 바뀌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정숙은 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창밖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다. 그 햇살 아래 그녀의 표정은 2달 전과 달라져 있었다. 며느리는 허둥지둥 아들에게 소리쳤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집 인테리어 계약금도 냈는데. 분명히 내 이름이었는데. 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정숙에게 연락할 방법도 없었다. 그녀가 번호도 바꾸고 주소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민경은 직접 시청에 찾아가 항의했지만 담당자는 딱 잘라 말했다. 재산 위임은 소유권 이전이 아닙니다. 소유권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민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집은 제 것이 아닌 건가요? 맞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공사 계약도 취소되고 계약금도 못 돌려받았고 아들은 정숙의 집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정숙은 바닥에 핸드폰을 내려놓고 작게 웃었다. 아무 말 안 할 거다. 그들이 내쫓은 건 집이 아니라 나였으니까. 그 작은 웃음은 눈물이 아닌 해방이었다. 등기부등본이 다시 정숙의 이름으로 돌아온 뒤 그녀는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전화를 해야 할 의무도 설거지를 해야 할 책임도 누군가의 눈치를 볼 이유도 더 이상 없었다. 조용한 집, 조용한 하루. 그것만으로도 환했고 자유로웠다. 며칠이 지나자 아들은 결국 친정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왔다. 정숙이 문을 열자 민수는 다급히 말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 민경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다시 집에 들어오셔도 돼. 정숙은 가만히 멈춰섰다. 얼마 전 비 오는 날 가방 하나 들고 나왔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서늘했던 현관문, 닫히던 소리, 빈 골목. 그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돌이킨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정숙은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다. 난 여기서 잘 지내고 있다. 민수는 목소리를 낮추더니 결국 본심을 꺼냈다. 그 집 말이야. 인테리어 비용도 들어갔고 은행 대출도 받아놔서 엄마가 다시 우리 이름으로 좀. 정숙은 그 말을 자르며 말했다. 인수야, 집이 문제냐? 사람이 문제냐? 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가 더 이상 예전의 순하고 착한 어머니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날 밤 정숙은 작은 종이에 무언가를 적었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다. 평생 처음 자신의 의지로 미래를 정한 순간이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속 관련 서류가 준비됐다. 집, 예금 통장, 보험, 남편이 남긴 작은 땅. 그 모든 항목의 상속자란에 아들, 며느리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단 하나의 이름만 있었다. 손녀 김하진. 정숙은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다. 하진이는 날 사람으로 대해줬다. 하진이 어린 시절 정숙이 아플 때 손으로 등을 쓸어주며 할머니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했던 그 말. 그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남아 있었다. 한 달 뒤 정숙은 작은 집을 새로 꾸몄다. 창문을 크게 열었고 햇빛 좋은 쪽에 화분들을 놓았다. 밥은 혼자 먹어도 맛있었다.
설거지는 적었고 마음은 가벼웠다. 봄바람이 불던 날 손녀 하진이 찾아왔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숙은 웃으며 손녀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진은 방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그래, 이제 진짜 내 집이다. 하진은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다. 할머니, 나중에 내가 여기에 살게 되면 꽃 심고 강아지도 키우면 안 돼요?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려무나 내가 사람에게 따뜻한 애니까. 그날 오후 정숙은 작은 돌 상자에 종이를 넣어 마당 구석에 묻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날 내쫓은 건 집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었다. 내가 되찾은 건 재산이 아니라 내 존엄이었다. 그 문장은 누구에게 보여주지도 보내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을 향한 마지막 정리였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정숙은 차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았다. 창밖 바람이 커튼을 살짝 들어 올렸다. 옛날 같으면 외롭다고 생각했을 밤, 이제는 조용하고 평온했다. 정숙은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산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다.